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이상하게 끝나는 간첩사건. 서울 상대 출신의 시인 천상병은 마산중학교 재학 중 담임선생 김춘수의 권유로 시를 써 청마 유치원의 추천을 받아 소년 등단했다. 가난했던 천재 천상병은 술을 친구처럼 벗삼은 기인이기도 했다. 서울대 재학 시절 한무숙 선생 집에서 기숙할 때 안방 화장대 위에 놓인 작은 양주병이 생각나 밤늦게 몰래 들고 나와 마셨더니 향수병이었다는 사건이 일화로 남아있을 정도다. 그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은 상대 동기생 강모 씨와 절친했기 때문이다. 강 씨는 필자와의 통화에서 유학 시절에 아내와 동백림에 들어가 김일성대 교수를 2차례 만난 적이 있다며 그 일 때문에 억울하게도 친구만 죽도록 고생시켰다. 고문이란 당시로서는 자칫하면 당하는 일인 만큼 별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당시 서울 상대 조교수로 근무하다 부인과 함께 구속된 그는 친구의 이름을 댄 적이 없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천상병이 잡혀와 있더라고 했다. 부유한 집안의 자제로 바이올린 연주를 즐겼던 낭만주의자 강 씨는 학창시절부터 천상병과 단짝이었다. 유학을 다녀와서도 천상병을 불러 술을 사주곤 했다. 수사관들에게는 지하당 조직으로 보였을 것이다. 동백림 사건 관련 시인 천상병의 공소장에는 죄목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 및 형법상의 공갈죄였다. 천상병은 6개월간 옥고를 치른 후 석방됐지만 행리어 병자가 되어 떠돌다가 세상 모르게 청량리 국립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돼 있었다. 모누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60여 편의 유작시를 모아 유고시집 3를 출간했다. 살아있는 사람을 두고 유고시집이 나온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책이 나온 뒤 비로소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친구들이 달려가 보니 천상병은 침대에 걸터앉아 아이같이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친구들을 맞았다. 그의 다리 사이에는 소변을 가리지 못해 커다란 기저귀가 채워져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자수했던 임석진 교수는 수사만 받고 풀려났으나 그의 친동생 임석훈은 15년형을 확정 선고받고 1969년에 사면되어 서독으로 돌아갔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 국적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천은 물론 자식들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형님이 북한을 찾아간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고 다녀온 뒤 태도를 바꾼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북한에 연루된 것에 대해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문초했던 수사관들은 지식인들의 속성을 몰라 막무가내로 다뤘던 게 사실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조국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동백림 사건에서 등장한 혐의자 윤희상과 이응로는 각각 독일과 프랑스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갔지만 이들은 한국에 대해 냉정한 만큼 북한에 우호적이었다. 윤희상에 의해 인생의 곡절을 겪어야 했던 철학 박사 임석진의 경우 1979년에 가서야 겨우 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이후 독일을 오가며 국제해결학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뒤늦게 철학계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명지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임석진이 1961년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해겔의 노동의 개념은 이미 세계 해결학회에서 선정한 12권의 명저 중 하나로 뽑혀 임석진을 하이데거, 루카치 등에 이은 세계적인 철학자의 반열에 올려놨다. 그는 동백림 사건 이후 국내에서 배신자 혹은 이중간첩이란 비난을 받아가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학문에 몰입하여 지금까지 해겔저서 10권을 번역, 동양 최고의 해겔 전문가란 평가와 함께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해겔의 철학세계를 창조적으로 지향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4년 독일 유학생 부부 간첩으로 활동하다 자수한 한병훈 씨는 임석진 교수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사회가 무려 30년 이상 임석진 같은 학자를 깔아뭉개고 윤희상, 송모 같은 이들을 영웅시하게 됐습니다. 임 교수야말로 세계적인 석학임에도 국내에서 그가 운영하는 해결학회에 지원하는 재벌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새 말로 왕따를 당하면서 홀로 꿋꿋하게 학문에 정진하여 해겔의 본고장에서까지 머리를 숙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를 보는 눈이 멀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눈을 멀게 했단 말입니까?
1967년 5월 17일 임석진 교수의 자수로 시작된 동백림 사건은 197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특사로 모든 혐의자가 풀려남으로써 공식적으로는 종결된 사건이었다. 내용 면에서는 북한 대남 공작 기간의 전술적 변화에 한국 정보 수사기관이 재래식 간첩 수사 기법으로 대응하다 본질을 놓쳐버린 사건이었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 국내 지식인 그룹을 반정부 성향으로 전환시킨 계기가 됐고, 박정희 사후까지 한국 사회 깊숙이 북한의 지하당 공작이 개입하게 되는 여지를 남겨놨다. (1967년 7월 8일)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의 제1차 진상 발표를 계기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적화 공작단 사건은 1960년대 남북한의 숨가쁜 상황을 보여준다. 유럽의 한인 교포 및 유학생을 포함한 관련자 194명 중 107명을 구속, 수사 발표를 하기도 전에 서독과 프랑스 정부로부터 주권 침해라는 항의를 받기 시작했다. 중앙정보부에 의한 혐의 대상자의 기만 유인과 강제 구인은 서방 언론에 의해 납치로 규정됐다. 서독 정부는 주한 서독 대사와 직원을 소환했고, 이어서 대한 차관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사건이 국제화되자 중앙정보부는 서둘러 수사를 종결했다. 1967년 11월 9일 시작한 공판은 1년 반이나 끌었고, 중앙정보부와 검찰도 자유롭지 못했다. 이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규명, 정하룡과 무기징역형을 받은 조영수가 197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특별 사면을 받아 마지막으로 석방됨에 따라 3년 반 만에 관련 피의자가 형무소에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어버린 간첩 사건으로는 유례가 없는 이상한 사건이었다. 관련자 대부분이 지식인 계층으로 혐의도 다양했다. 난수표를 받아 보관해온 경우, 밀입북하여 대남 공작 교육과 공작금을 받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경우, 당시 국내 법상 입국할 수 없는 동베를린으로 몰래 들어가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한 경우, 북한 측에 의해 주요 인사로 언급돼 소환 조사받은 경우, 혐의자가 허위 증언하여 억울하게 조사받은 경우, 혐의자와 가까운 친구라는 이유로 무고하게 조사받은 경우 등등. 이들 대부분이 실형 선고를 받고 형을 살다 석방됐지만, 일부는 사건 자체를 조작이라 주장하며 고문 수사를 규탄하고, 일부는 사태 전개 과정에 대한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이런 이유로 사건의 본질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1957년부터 공산권과 자유진영의 통행이 비교적 쉬운 동베를린에 거점을 두고 대남 공작 경험자 박일영을 동독대사에 임명했다는 것이다. 조선노동당 연락부에 대유럽 공장 총책인 이원찬을 상주시키고, 막대한 공작금을 동원하여 서유럽에 재학 중인 유학생 및 각계각층의 장기 체류자들에게 심리적인 공작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관련자들은 서신, 문물, 주민의 남북교류와 주한미군 철수 및 연방정부 수립, 평화통일이 불가능할 때 남침에 대비하는 각종 교육과 암호 해독 등 간첩 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이들 중 7명은 평양까지 다녀온 후 해외 유학생, 광부, 간호원 등의 명단을 입수해 평화통일방안 선전, 국내 민족주의 비교연구회와의 연계, 정계 등 각계 요인들의 포섭, 선거에서 혁신계 인사들 지지 등의 임무와 7만여 달러의 공작금 및 난수표를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동백림 사건과 관련된 중앙정보부의 발표는 1967년 7월 8일에 이어 11일에 2차, 12일에 3차, 13일에 4차, 14일에 5차, 15일에 6차, 17일에 7차 발표에 이르기까지 연일 신문에 대서특필됐고, 그때마다 주요 관련자의 혐의 내용이 상세하게 보도됐다. 사건 개요에 준하는 1차 발표에 이어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서클인 민족주의 비교연구회가 6.8 부정선거 규탄 데모를 선동하고 있던 중, 이 서클의 지도교수이던 황모 부교수가 피의자로 2차 때 발표됐으며, 3차 발표에서는 윤희상, 5차 발표에서는 농림차관을 지낸 주석균, 6차 발표에서는 이응로 화백이 관련 기사에 머리를 장식했다. 중앙정보부는 윤희상이 1958년 동백림의 북계 대사 박일영과 접선, 6.25 당시 월북한 고향 친구 최상간의 소식을 알아봤고, 동독주재 북괴 공작원 이원찬 등과 접선하여 부인 이수자 등과 함께 1963년 4월 북한 평양에 도착,
3주간에 걸쳐 북괴 요인을 만나는 등 공작금 1,500달러를 받아 귀환했다고 발표했다. 정보부는 주석균의 경우 1963년 7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1회 세계 식량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후 귀국하는 길에 동백림에 잠입하여 북괴 공작원과 접선, 6개월 뒤 평양 방문을 약속하고 공작금 1,000달러를 받는 등의 간첩 행위를 했다고 발표하고, 이응로 화백은 6.25 때 월북한 장남 이문세의 근황을 알고자 고심하던 중 북괴와 연계된 유학생 임석진의 포섭 등 수차에 걸쳐 동백림을 왕래하고 공작금을 받는 등 처 박인영과 함께 부부조로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1967년 7월 중순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서독과 프랑스에서는 비난 여론을 몰고 와 외교관계 악화로 번졌다. 서독에서는 독일인 강모의 석방을 요구하는 데모가 벌어졌고, 서독경찰은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안내했던 한국인 태권도 사범 김모 씨와 박모 씨를 체포했다. 7월 11일에는 서독정부가 지난 6월 서독에서 17명의 한국 학생이 실종된 사건에 이어 한국과 서독 관계는 극도로 긴장되고 있다고 공식 표명한 뒤 13일에는 서독 본주재 한국대사관 직원 3명을 본국 소환하도록 한국 정부 측에 요구했다. 7월 21일에는 프랑스 정부도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 이후 중앙정보부는 급히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과장 이용택 씨는 워낙 피의자가 많았고 수사 인력은 한정된 데다가 20일 이상 구속 수사를 할 수 없었던 법적인 한계, 범행 현장이 외국이란 점 때문에 전체의 한 부분만을 파헤치다 그만둔 미완의 수사였다고 말했다.